시작합니다. 홍콩 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자 하는 일부가 보도되는데요. 홍콩 본토, 중국 본토와 가까이 있는 삼수포 지역의 환전소에서 미국 달러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전소의 경우에는요, 하루 동안에만 300만 달러, 돈으로 37억 원 상당의 돈이 환전이 됐는데 대부분 미국 달러화로 가져가거나 안 되면은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 엔화로도 바꿔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홍콩 언론들은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맞서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홍콩에서 미국 달러를 바꾸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미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달러로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2기를 맞은 대만의 차이원 총통 역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대해서 대만은 홍콩에서 민주, 자유,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홍콩의 입법기구를 배제하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홍콩의 언론 자유, 사법적인 독립 입지를 축소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만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당국을 규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이 총통이 이 대만 당국이 홍콩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도 구성하고 구체적인 지원책도 하겠다라고 밝힌 그 다음에 나온 것이어서 뭐 홍콩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 대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서로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자 이제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콩, 그렇죠. 중국, 대만, 여기 또 미국, 또 그 뒤에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대만과 홍콩 분위기도 전해주셨지만 미국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밀어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렸듯이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거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 홍콩 보안법 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고, 홍콩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제공하는 특별 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 이걸로 대체했다면서 그러니까 홍콩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은 1992년에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서 관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있어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홍콩에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 양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 제정 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홍콩에 부여졌던 특별 지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도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따가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도요, 이 홍콩과 대만을 연결해보고 마지막 세계 창에서도 이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코로나19 이 지난 0시 기준 어제 상황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이 39명이 확진됐습니다. 바로 전날 79명까지 올라갔고, 그 전날은 또 50명이 넘었던 걸 보면 이게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태 이후 사흘 만에 30명대로 일단 떨어졌는데요. 총 누적 확진자는 11,441명으로 이제 나왔고요. 나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다. 자, 좀 더 자세한 속보는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위클리 핫 이슈로 돌아와서요. 자, 한편 이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고 사실 중국에 반환될 때까지 20세기 말까지 영국은 0이었잖아요. 영국에서 이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외무장관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미닉 라브 장관은 현재 그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에 입국하게 되면은 6개월 체류할 수 있지만 이걸 12개월로 연장해서 취업도 가능하고 공부도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영국 내무장관 역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법이 시행이 되면 외무장관과 함께 홍콩 주민의 자유, 권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또 좀 끔찍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네.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이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그 모든 사항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면서 정말 큰 파문이 있는데요. 네. 지난 25일 날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흑인 남성은 무장하지 않은 것을 알려졌고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상점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에 출동했고 경찰이 용의자 인상착의와 같은 이 플로이드라는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이 남성은 바닥에 눕혀졌고요. 그리고 백인 경찰이 이 흑인 남성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이드가 계속해서 숨을 못 쉬겠어요. 무릎 좀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 그게 다 동영상에 찍혔고요. 네. 결국은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습니다. 예. 이 모든 장면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네. 경찰이 최루탄 공무탄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감정이 격해진 시위대가 방화를 하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약탈을 하는 경우에는 발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네네. 분위기가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콜로라도주 덴버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콜로라도 주의회 의사당을 향해서 6발에서 7발 정도 총이 발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아이고. 뉴욕에서도 폭력 시위가 발생해서 경찰이 다쳤고 수십 명 체포됐고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는 시위대 수백여 명이 고속도로를 막고 순찰 차량 유리를 파손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발포도 문제지만 또 이 네. 총기 자유국가라 시위대도 총을 가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참입니다. 이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에 경찰이 4명이 있었고요. 네. 직접 그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찍어 누른 경찰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뭐 해고가 됐고 그 다음에는 바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정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찍어 누른 경찰관은 3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기소한 측에서는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나머지 3명의 경찰대에서는 기소를 하긴 하겠지만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나흘 만에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과 함께 또 네. 시위의 양상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더 넓고 더 깊게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네, 조금 전 나온 국내 코로나19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39명의 추가 확진이 있었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27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이대로 조금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1,441명입니다. 자, 세계적 과제와 연결된 국내 문제들을 짚어보고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입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핀란드의
탄페레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정책 전문대학원에 재직. 서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또 효과가 나타나면서 국내에서 이게 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곳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 뭔지 그리고 이 필요성은 어떤 것인지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본소득은 원래 토마스 모 같은 사상가들이 미래사회에서 빈곤 문제를 없애고 시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네.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최근 이 AI라든가 자동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 형태가 변화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대안적 정책 구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19세기 이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기존의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구축이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는 인식이고요. 네. 특히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 구조적인 실업위기에 처한 대중들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이른바 프리케리아트라고 불리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21세기 사회변동 양상에 부합되는 새로운 이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재난 상황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논란 끝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산조사나 의무조건 없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그런 소득보장제도인데요. 다만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우리의 경우는 이 앞의 조건들은 충족하지만 가구 단위로 한 해에 한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현재 그럼 처음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적인 이 말씀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뭐 어느 국가든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정말 따박따박 매달 기본 생계비를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는 금방 호응이 되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또 드는데요. 혹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이 기본소득과 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석유 자원의 이용을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자원의 공유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인 소득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액수가 크지는 않고 네. 1년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나라들에서는 아직 그 제도 도입은 전 단계이고 그 타당성을 이제 실험하거나 논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이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일이 있죠. 네. 그리고 2017, 18년에 핀란드 정부가 실시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또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까지 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단신으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정책 실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간 기존의 일반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매월 56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액수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6일 날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사회보험과 평등한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곤과 불평등을 이제 잘 해결해온 대표적인 북유럽의 복지국가인데요. 그런 핀란드가 이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그걸 좀 줄이겠다. 이 과정에서 실업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곧 고용 촉진이 이제 주된 목표였던 거죠. 당시 핀란드는 2010년대 들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를 통해서 생산성을 회복하겠다. 네. 정책 흐름이었고요. 당시 집권했던 보수 연합 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 때문에 실험 설계가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서 다소 좀 벗어났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네. 자, 보수적인 정부가 정책 실험을 네, 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또 이제 설계가 어긋났다는 비판도 있었고, 궁금합니다. 이 정책 네. 실험의 결과를 사실 이제 저도 자세히 몰랐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복지 관련 토론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코로나19 이후 이제 경제 후폭풍에 대한 뭐 논의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좀 흥미롭게 이 진보 진영에 있는 논객분들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고 보수 층의 이 논객분들은 이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낙인 찍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자, 이 정책 실험의 결과 기본소득 수급자가 기존 실업수당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평가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놓고 이렇게 조금 전에 국내 상황도 언급했지만 평가가 나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실험 결과가 조금 모호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네. 네. 우선 실험 첫 해인 2017년도에 기본소득 수급자와 기존 실업수당 수급자 간의 고용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네. 원래 이 고용 효과라는 게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네, 두 번째 해인 2018년도 통계가 더 중요했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전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를 봤는데 네. 이 둘째 해에는 두 집단 사이의 이 고용일수가 78일과 73일로 한 5 내지 6일 정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인데요. 예,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적어도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고용률이 더 낮아지지 않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고용지표가 더 나아졌다. 라는 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핀란드의 사회보험청이나 그 연구진에 따르면 1년에 5, 6일 정도 고용일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있긴 한데 연간 소득이 한 52주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여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로 기본소득의 효과인지를 이번 실험의 과정에서 입증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정부의 이제 고용 관련, 복지 관련 정책들이 계속 바뀌거나 들어가거나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이게 궁금한데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나요? 예. 이번 핀란드 연구진은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웰빙에 미치는 효과도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기존 실업수당 수급자들보다 건강이나 재정 안정성,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 관료주의에 대한 경험 이런 여러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일부는 기본소득의 도움을 통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홍콩의 문제가 결국에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대만 분위기를 오늘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 한인회의 윤정훈 사무총장이었습니다. KBS Radio News World. 네, 토요일 뉴스월드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세계의 창 시간인데요. 앞서 통신원 취재 수첩에 이어서
홍콩 보안법과 중국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이 궁지에 몰린 중국이 전례 없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외교로 급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지난 목요일 중국의 입법회가 홍콩 보안법을 가결한 거죠. 예, 중국의 입법 및 이제 그 어떤 그 최고 권력 기관인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가결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홍콩에 적용할 법을 중국이 이렇게 이제 가결한다는 거, 네. 그 자체부터가 이제 일국 양제가 사실상 무너져서 일국 일제가 되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내정 간섭을 최대한 막고 국가 분열을 막으며 무슨 테러리즘을 방어하고 안보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꾸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콩에서 어떤 시위를 하거나 네. 시민들이 저항을 하거나 의사를 나타내고 정치활동을 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홍콩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홍콩이 누려왔던 일국 양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보안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그리고 보안법 하면 뭔가 좀 이 독재적인 느낌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제 민주화와는 좀 이제 반하는 법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마련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겪은 중국이 이걸 좀 강하게 억누르려는 법안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홍콩에서 이 홍콩 국가법, 홍콩 보안법 이 제정 추진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좀 잠잠했었는데 홍콩의 시민사회가 다시 지금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 네, 그렇습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는 다른 이제 분위기를 유지해 왔고요. 네. 천안문 사태 그리고 이제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탄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항의 시위가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네. 이를 계기로 이번 이제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이런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제 홍콩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대만에 대한 이민 문의가 지금 많고요. 네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옛날 그 97년 반환할 때 그 일부에게 이제 여권을 주겠다, 영국 국적을 주겠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그걸 이제 다시 살려서 그때 발부한 게 한 30만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200만 정도까지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영국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홍콩 사회가 들썩이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불안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대만으로의 이민 문의가 폭주한다. 또 영국 시민으로 돌아갈 수 없느냐. 한 200만 명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 또 처음에 저희가 보니까 홍콩에 지금 달러, 파운드, 유로화, 아마 일본의 엔화까지 지금 환전이 지금 몰리고 있다. 좀 불안불안한 분위기인데요. 자, 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미국이 연일 아주 이 반발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게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우리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홍콩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홍콩 특구거든요. 네. 근데 홍콩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홍콩과 그 한국을 서로 자유롭게 오갑니다. 비자 없이. 네. 중국과는 다른 제도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92년에 홍콩 정책법이라는 걸 통과해가지고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관세, 투자, 비자 이런 문제에서 중국과는 다른 별도의 자유국가로 대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별 지위를 없애면은 지금 금융 허브로서 누리고 있는 홍콩의 지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 홍콩에서 이제 엄청난 그 해외 자금을 유입해왔고 투자를 받아왔는데 이런 홍콩의 기능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홍콩을 탄압하지 말라 이런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기간 일본의 도쿄나 우리나라 서울보다 홍콩이나 혹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 역할을 더 많이
먼저 또 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 그러면 어떤 영향이 벌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홍콩의 금융 산업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홍콩에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많이 모이고, 홍콩 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홍콩의 HSBC라든지 금융기관이 있고, 중국과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서방하고 연결되는 서로 이제 일종의 중간 서버 역할을 크게 해왔는데요. 그런 기능이 사라지면은 지금 그 도쿄,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부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다른 도시들의 금융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지 않는가, 이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홍콩이 중국과 서방을 잇는 어떤 이제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홍콩과 대만은 역사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 또 지위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게 반중국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연대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움직임을 아까 전화 연결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홍콩의 오늘은 대만의 내일이다, 이런 구호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대만의 홍콩에 대한 지원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은 끊임없이 이제 베이징으로부터 홍콩, 마카오처럼 일국 양제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라, 그렇게 통일하자는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네. 일국 양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통일 방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게 대만 그 차이잉원 총통의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이 계속되고, 중국은 또 그런 대만에 대해서 군사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중국 상황이 굉장히 지금 오래되는 그런 지금 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다가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가 이제 주저앉고 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 기자님, 너무 궁금한 게요. 홍콩의 이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허물어지고, 안 그래도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걱정이 올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좀 무리가 빚어질 상황을 뻔히 알면서 중국은 왜 이렇게 거친 외교로 전환을 하는 걸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중국은 이제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를 수립, 완비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 등을 겨냥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1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8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1월 말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락세가 4개월 만에 멈추고 반등한 것입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리터당 1,068원 60전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8원 60전이 올랐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가 이를 막는 피한 혐의로 30대 승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승객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권력 승강장에서 탑승을 제지하는 역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의 판매량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자서전이 지난 25일 기준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의 전기 부분 9위에 올랐고, 외국인이 쓴 자서전으로는 유일한 톱10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데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다는 세계 이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원료 공급원인 평산 우라늄 공장이 2017년 이후 북한 핵실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에서 3월 20일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년 공장 일대를 찍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되는 육불화 우라늄의 유일한 알려진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41%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1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주말을 위한 시사와 정보 서기철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서기철의 시사본부입니다.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주말마다 오프닝에서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말 동안 카페나 쇼핑몰 등의 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매우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되도록 외출 좀 삼가해 주시고 생활 방역 수칙 지키는데 온 힘을 다 써주시길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철의 시사본부 일부 후반부에는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는 자동차 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한 질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973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콩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씨. 네, 최대 정체 시간답게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정체가 총 40여 킬로미터 구간인데요. 경기권에서는 오산과 남사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요. 충청권은 망양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 무려 22킬로미터 구간이나 답답합니다. 서해안선도 목포 방향으로 총 20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요. 서평택북기점과 서해대교 사이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노선들도 정체가 많지 않은데요.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강일부터 서종까지 18킬로미터 구간이나 더디게 이동합니다. 이후로는 춘천분기점과 내촌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선도 강릉 방향 정체가 뚜렷한데요. 경기권은 신갈분기점과 용인 사이, 강원권은 만종분기점과 원주 사이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외곽순환선 경기 서쪽 지역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5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요. 경기 동쪽은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성남부터 서하남까지 12킬로미터 구간 더딥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최선미였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김홍국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참 언제쯤 잠잠해질지 참 걱정되는 그런 분위기. 오늘도 지금 39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어요. 먼저 현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사이 39명이 말씀하신 대로 들었습니다. 11,411명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269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완치자는 1,300
98명 네네. 이런 현황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쪽에 아무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전체로 뭐 28명인데요. 서울이 7명, 경기 지역 12명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역시 수도권에서 감염이 네네. 현황들이 상당히 뭐 폭발적인 상황, 이태원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역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정말 우리가 경계를 높이고 있지만 워낙 잠재력이 강하고 무증상으로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전 세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전 세계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요 602만 6천 명, 네네. 사망자는 36만 6천 명입니다. 미국이 179만 명이고요. 남미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브라질이 46만 명 많이 늘고 있는데요. 브라질이 하루 동안 2만 5천 명 정도 확진자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도 2만 4천 명이 늘었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안심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것이 퍼지는 단계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지만 정말로 한 2주 정도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우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고 며칠 동안에 이제 50명이 넘어가는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30대 39명으로 좀 이걸 줄어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약간의 안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명대, 50명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방역당국이 그 근거선을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상황은 총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추적하고 또 치료하는 단계다라는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고 자칫하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외출 자제라든가 다중이용 시설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부제가 6월부터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인당 수량을 5매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이제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의 접촉 빈도가 넓어지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잠복하고 있는 것들 특히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들도 아무래도 역시 수업 끝나고 나면은 PC방이라든가 주변 음식점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이태원이랄지 또 학원 중심으로 해 이제 집단 감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 PC방, 코인 노래방, 영업 자제, 지금 금지되고 있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 부분에 점검해야 되고요. 또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확진자로 나온 학생들 중에서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에서 감염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 중학생들 2명 또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부산 비롯해서 인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 시스템이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데요.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설이라든가 긴급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학원의 그 발생 경로를 따져보니까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님이 물류센터 관계자하고 접촉한 걸로 나타났다. 참 자세하게도 분석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개인의 개인정보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개인이 움직이고 감염의 이 경로가 이루어졌던 그 동선을 제대로 파악해내고 이것을 추적해서 검사하는 것은 사실은 방역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ICT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주변의 모든 이런 인터넷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휴대폰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지만 이제 학교별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학교별로도 이제 3분의 1만 학교로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곳은 학생을 3분의 1만 등교시키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이라든가 또는 교차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고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히 고등학생들 뭐 수능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3분의 2를 등교하게 한다. 그래서 학교 전체의 수용 규모라든가 또는 교실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자체에서는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발열 검사, 마스크 이런 시설들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교육당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학생들이 아직은 어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 쉽게 이 방역 수칙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몸 안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하나만이라도 마스크만이라도 이제 좀 착용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은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로 잘 알려주고 또 다른 분이 안 하고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신호를 보내서 하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통했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언제 끝나느냐, 많은 분들이 치료제가 일단 확실한 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언제 출현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국내에서 이제 수입한다, 이런 얘기들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미국의 FDA라든가 CDC 등에서 이제 검증을 받고 렘데시비르가 효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 수입을 우리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렘데시비르 그동안에 다국적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입원 기간을 보름에서 11일로 4일 정도 단축을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치명률도 11.9%에서 7.1%로 약 4% 정도를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증세가 시작됐을 때 10일을 넘지 않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분, 이런 부분에게 정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에크모라든가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더해서 10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효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긴급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무래도 또 임상 실험도 곳곳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임상 실험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방역당국이 긴장하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수입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거는, 이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회사가 예전에 신종플루 때 이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한다고 해서 물량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수입하고 뭐 전해주고 뭐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제 개발도 원래는 한 최소한 2, 3년의 임상을 거쳐서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역시 또 여기는 우리의 외교력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해서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빨리 확실한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해서 이 지겨운 코로나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정의연 파문이 뜨겁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이제는 오늘부터 국회의원인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29일이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반응도 엇갈리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를 포함해서 뭐 200여 명, 뭐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더 많은 그런 카메라와 취재 열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땀을 뭐 비 오듯이 흘리면서 40분 정도 이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장을 나가서도 한 15분 정도 다시 한번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뭐 반응들은 엇갈렸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이제 조사 결과 나와야 된다. 지금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일정한 해명이 있었고, 상당 부분 그동안 있었던 의혹보다는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당의 반응이 있었고요. 반면에 야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에 또 이미 개인 계좌로 받은 의혹이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고요. 더불어서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반응도 달랐고요. 또 뭐 시민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회계 책임자 등 뭐 소환해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하게 됩니까? 일단은 고발 조사된 내용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배임이라든가 횡령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가 매입, 저가 매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연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각계에서 온 지원금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정말 횡령이 있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요. 의원이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 과연 이 부분이 과연 그런 법적인 요건들을 충신가? 검찰은 회계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해서 그리고 당시에 증언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관여했던 분들이라든가 증인과 참고인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일정을 서두를 텐데요. 그러나 내용이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당선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의원이라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 20대 국회가 여러 가지 뭐 법안 처리율이랄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 최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발의된 법안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비율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21대 국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반성을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출범 과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도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만들고 법을 심의하고 또 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국회인데요. 정말로 소홀했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35% 정도의 정말 최악의 법안 통과율이었고요. 물론 제출된 법안이 다 좋은 법안은 아닙니다. 일부 자꾸만 수정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때 문 열지 못했고 상임위도 문을 못 열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15,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법안들 지금 남아있고요. 특히 최근에 경제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이런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그런 법안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위축이 된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노동관계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제때 일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3차 추경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심의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예. 3차 추경안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6월 1일 6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향후 경제에 대한 그림도 그려지고 3차 추경안이 거의 내용들이 확정이 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들은 역시 투자 활성화라든가 또는 내수를 부양하고 한국판 뉴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규모는 약 40조 원대 그러니까 굉장히 슈퍼 추경 규모가 될 겁니다. 빠르게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가라앉거나 정말 극도의 침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좀 부양시키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추경이 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통과시켜야 실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행이 되기까지 통과되기까지 여야가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고 머리싸움하고 그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거 알겠는데 좀 빨리 합시다. 좀 이게 일반 국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21대 국회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꼭 짚어야 될 입법부로서 감시 예산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제출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견제하는 건 당연한 입법부의 의무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너무 정파적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상황은 정말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라앉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